오늘 조선공중비사는 실록이 밝힌 양녕대군 폐위, 세종 즉위의 전모, 형제간 알력이 극심했다입니다. 양녕대군 이제와 관련해 가장 회자된 이야기는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이란 두 동생들과의 일화일 것입니다. 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 3월 9일 울축 세 번째 기사 1603년명 만력 31년 인성군 이공의 혼인과 그에 대한 사신의 논평. 인성군 이공이 혼인을 하였는데 형조 판서 유승길의 딸이다. 옛날 태종조 양녕대군 이제는 세종이 응부한 것을 알고는 즉시 미친 채 하였다. 그리하여 강관이 진달하는 글은 모두 읽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문으로 번역한 연호에야 진달하도록 허락하였다. 어느 날 야만에 효령대군 이보의 집에 뛰어들어가자 흐름 일가가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양녕은 곧장 침실로 들어가 효령의 귀에 대고 말 몇 마디 하고는 돌아왔다. 동틀녘에 효령 역시 가사를 걸치고 불문에 몸을 의탁하고 말았다. 야사모음집인 연려실 기술은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효령이 절간으로 뛰어가 북 하나를 하루 종일 두들겼다. 지금도 부드럽고 늘어진 것을 효령대군 북가죽이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는 양녕대군이 살아서는 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 될 것이니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세종실록 1446년 4월 23일자는 전합니다. 왕위를 쿨하게 내던진 양녕대군의 호방한 기품을 알려주는 일화들인데 1789년 정조 임금이 양녕대군의 사당을 위해 지은 지덕사기가 못을 박습니다. 세자가 성덕을 타고난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 것을 알고는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술과 기생 속에 보냈다는 겁니다. 정조는 양녕대군의 양보를 지극한 덕이라고 치켜세우며 사당 이름도 지덕사라 했답니다. 양녕과 충녕의 심한 반목. 그러나 정사인 세종실록을 토대로 조목조목 짚어보면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2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1414년명 영락 12년 부마청평군 이백강의 연회에서 세자가 기생과 방종하게 놀다. 여러 대군이 부마청평군 이백강의 집에서 연회하였다. 이백강이 아비의 상을 끝냈으므로 여러 대군이 연회를 마련하여 위로한 것이었다. 임금이 명하여 세자도 또한 갔는데 밤이 깊도록 세자가 기생 초궁장을 끼고 공주의 대청으로 들어가서 즐기고 술을 마시다가 공주에게 이르기를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세자는 여러 동생들과 귀할 바가 아니다. 성례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한데 어찌하여 여치 방종하게 즐기었느냐. 세자가 매형 이백강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누이 정순공주에게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1416년에 이르면 세자와 충녕 사이가 예사롭지 않음을 암시하는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1월 9일 세자가 종묘에서 제사를 올리려고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뒤 시종들에게 내 풍채가 어떠냐고 묻자 곁에 있던 충녕이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란다고 지적질을 합니다. 1789년 정조는 지덕사기에서 양녕대군은 16에서 17세 때 성스러운 덕을 타고난 세종에게 하늘도 인심도 쏠린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하루같이 술과 기생 속에 보냈다고 찬양했습니다. 정조는 양녕대군의 양보의 미덕을 지극한 덕이라고 치켜세우며 사당 이름을 지덕사라 했습니다. 두 달여 뒤인 3월 20일 상원 정동이 베푼 술자리가 끝난 뒤 양녕대군이 기생 7점생을 데리고 돌아오려 했는데 7점생은 매형인 이백강의 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충녕대군이 아니 집안 식구들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정색을 합니다. 태종실록은 충녕대군이 두세 번 만류하자 세자가 앙심을 품었다면서 이후 세자는 충녕대군과 가는 길이 달라 마음속으로 매우 싫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해 9월 19일 세자가 할머니 신혜왕 환씨 제삿날에 두세 명과 어울려 바둑을 두었는데 이를 본 충녕은 세자가 소인배와 놀이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할머니의 제삿날이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세자는 충녕대군에게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쏘아붙였지만 충녕대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인 군자와 야만인의 그릇이 다른데 저하께서는 어찌 소인배들과 저딴 오락을 즐길 수 있느냐고 받아쳤는데 태종실록은 세자가 동생을 무척거려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1418년 5월 11일 폐세자의 뇌관을 당긴 어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세자가 충녕대군에게 내가 임금에게 고자질한 거냐고 쏘아붙여 양령과 충녕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양녕대군과 충녕대군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실록 기록이 의외로 많습니다. 충녕대군은 세자인 양녕대군의 행실을 계속 지적해댔고 세자는 그런 충녕대군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팩트였습니다. 양녕과 충녕을 비교질하는 태종. 실록에는 태종이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을 비교하고 세자가 충녕대군을 시기질투하는 대목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2월 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416년명 영락 14년 충녕대군의 총명함을 기뻐하다. 임금이 집에 있는 사람이 비를 만나면 반드시 길 떠난 사람의 노고를 생각할 것이다. 하니 충녕대군이 말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황새가 언덕에서 우니 부인이 집에서 탄식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기뻐하여 세자가 따를 바가 아니다 하였는데 세자가 일찍이 임금 앞에서 사람의 문물을 논하다가 충녕은 용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하나 큰일에 임하여 때일을 결단하는 데에는 당세에 더불어 견줄 사람이 없다. 임금의 기습 질문에 충녕대군이 고전을 인용해가며 현명하게 응대하자 태종은 크게 기뻐하면서 세자가 충녕을 따를 바가 아니다라고 칭찬해 대놓고 충녕대군의 편을 든 것입니다. 세자인 양녕대군의 폐위를 결정지은 어리 사건이 불거지자 세자는 충녕대군 내가 고자질 했느냐고 힐난하는 기사가 태종실록에 실려있는데 충녕대군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뿐이 아닌데 1416년 7월 18일 태종이 상왕 정종을 모시고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416년명 영락 14년 상왕을 모시고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충녕대군의 학문에 감탄하다. 경복궁에 거둥하여 상왕을 봉양하여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 종친이 시원하였다. 갑사와 방패로 하여금 맞대기를 가지고 서로 싸워 방패가 이기지 못하였고 또 혹은 수박하고 혹은 경주쟁주하고 혹은 말타고 쏘도록 명하여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 정포 면포 조화로 차등 있게 상주었다. 이어서 제보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니 다투어 연구를 바치어 심히 즐기었다. 노성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데에 말이 비치자 충녕대군이 서경에 이르기를 기수진이 골복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학문이 방향을 통한 것을 감탄하고 세자를 돌아보며 너는 학문이 어째서 이만 못하냐 하였다. 대가를 따르는 신료에게 소를 내려주고 어두워지자 곧 하하였다. 태종이 여러 신하들이 바친 몇 사람이 모여 글을 이어가면서 짓는 시인 연구를 즐겼는데 부가 노성한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는데 이르렀답니다. 이때 충녕이 나서 서경에 이르기를 기수준이 벌복에 있다고 했다고 시구를 이었는데 이 말은 늙고 경험 많고 뛰어난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의 학문이 이미 통달한 것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세자를 돌아보며 시쳇말로 비교질을 했답니다. 태종은 걸핏하면 충녕대군의 학식과 식견을 칭찬하면서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너는 왜 충녕보다 못하냐고 자주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양녕은 임금 앞에서 문과 무를 논하다가 뜬금없이 충녕은 용맹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태종은 큰일을 두고 대의를 결단하는 데는 충녕에 견줄 사람이 없다고 부둔을 했습니다. 세자가 숭례문과 경회루의 현판을 썼다는 말도 있는데 경회루 현판을 썼다는 것은 실록에 있지만 숭례문 현판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세자 양녕대군의 학문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행실로 양녕대군의 실덕과 폐행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418년명 영락 16년 최안을 한경에 보내어 박은 등을 부르고 세자의 글을 서영관에게 보이다. 빈객 서영관 대간이 함께 들어오니 최안이 선전하였다. 너는 옛날에 지아비가 있는 여자를 담장을 넘어 끌어들이고 혹은 한밤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갔으니 악공의 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바가 없었었다. 이로 인하여 복주된 자가 몇 사람이었고
죄를 입은 자가 몇 사람이었으나 부자의 사이에 착한 일을 하도록 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로 인하여 말하지 않았다. 내가 또 고하기를 기만노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여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지금은 다르게 말하는가. 내가 병수년에 너에게 근심을 부탁하여 아침 저녁으로 태조에게 효도하고자 하였으나 인심의 악하기가 이미 심하여서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 심효창 정영수의 사건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마는 내가 그때 신효창 등에게 명하여 태조를 시위하게 하였기 때문에 경중을 헤아려서 죄를 처치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속히 전달의 허물을 고치지 않는가? 부자의 사이에 어찌 객이 매를 때려서 가르치겠는가? 이제 너의 글을 보니 또한 사리를 알지 못하는 글이라고 이를 수는 없다. 서연은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하고자 아니한다면 할 수 없다. 날마다 빈객을 맞이하여 좋은 말을 구하여 듣도록 하라. 빈객과 보덕이 그를 보고 그 밖에 서영관이 이를 보고자 하니 세자가 이를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필선 이하가 밖으로 나가서야 이를 볼 수가 있었다. 탁신이 상서에 불공한 것과 또 충교로서 뜻을 세워서 정의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허물을 고치는 따위의 말을 극진히 진달하였는데 간절하게 이를 말하였다. 최한이 그 글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주 엇나가는 양령. 태종이 폐세자를 결정하기 직전에 세자를 책망하며 언급한 이유를 보면 너 때문에 사형당한 자가 몇 명이고 죄를 입은 자가 몇 명이냐? 너에게 죄를 묻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자는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등 삼형제와 악공, 이호방, 이법화 등과 사적으로 교유했는데 이들은 궁궐담을 넘어 세자궁에 잠입하고 세자도 야음을 틈타 궁궐을 빠져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는데 봉지령과 소행 등 기생들을 궁중에 들인 것은 물론 한때 상왕을 모셨던 초궁장이라는 여인과 사통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죄 없는 사람들이 세자 때문에 죽어나갔다는 것으로 태종실록은 세자의 외도를 도운 임금의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나이 어린 사내인 소친시 이그수와 진포를 차명에 처했다고 기록합니다. 세자 여성 편력의 결정판은 어리와의 위험한 애정 행각이라 할 수 있는데 1417년 2월 15일 세자가 전 중추 곽선의 첩인 어리를 납치하여 궁중으로 데려오면서 파국이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어리 납치 사건을 모의한 구종수 형제와 악공 이호방 등이 모두 차명이라는 극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1417년 2월 15일 세자의 총애를 받던 악공 이호방이 동궁에 들어가 전 중추 곽선의 첩인 어리의 자색과 재주가 뛰어나다고 수근거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세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고 버티던 어리를 궁중으로 납치하는데 이 사건의 관련자인 이호방과 구종수, 구종지, 구종요 삼형제 등을 차명에 처했고 어리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세자가 쫓겨난 어리를 다시 동궁으로 들인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어리가 덜컥 세자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또 발각되어 어리가 다시 쫓겨나는데 어리는 훗날 연금 중이던 양녕대군의 탈출 사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양녕은 탈출해서 돌아와 이렇게 어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가물을 즐겼다고 하네요. 이해할 수 없는 세자의 언행은 또 있는데 태종은 1410년 세자의 외삼촌들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처단한 뒤 남은 두 형제 민무회, 민무율에게 칼끝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참석한 연회에서 술에 취해 종사를 위해 민무율, 무회 형제도 죽이라고 아뢰었습니다. 결국 세자의 남은 두 외삼촌은 3일 뒤 그들이 그토록 아꼈던 세자의 이해할 수 없는 취중 발언 때문에 임금과 세자를 원망하면서 역심을 품었다는 죄목으로 자결을 합니다. 세자가 어리를 다시 궁중으로 불렀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됐는데 어리는 다시 쫓겨났고 세자도 알형금지라는 처벌을 받게 됐고 이 사건으로 결국 세자는 폐위됩니다. 그럼 태종은 언제부터 폐세자 후에 충녕대군을 세자 위에 올릴 생각을 했을까요? 1413년 8월 13일자 태종실록에 심상치 않은 기록이 보이는데 태종이 대전내관을 시켜 세자의 비위를 맞춘 두 내관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앞을 가로막고는 임금의 명을 전하는 대전내관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 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종이 그 말을 듣고 대체 뭘 기억하겠다는 거냐? 세자 자리가 안전할 것 같으냐? 종실에 적당한 사람이 없겠느냐고 펄펄 뛰었답니다.
1415년 1월 28일자에도 조짐이 보이는데 세자의 스승인 이래는 기생에 빠진 세자에게 과실 때문에 문책당하면 세자의 지위마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의 아들이 저하뿐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합니다. 1416년 12월 30일자를 보면 의령부원군 남제가 충녕대군과의 술자리에서 군왕의 아들이 누구든 임금이 되지 못하겠느냐. 학문을 좋아하시는 대군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제의 언급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는데 태종이 그 늙은이 과감하구나 라고 외치며 크게 웃었답니다. 1417년 10월 6일 술자리에서 좌정승 박은이 충녕대군의 장인이 시몬에게 충녕대군이 어지러서 조정은 물론 민간에서도 마음이 쏠리니 처신 잘하라고 전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세자를 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태종은 끝까지 주저했던 것 같은데 1418년 3월 6일 지신사 조말생에게 세자 때문에 죄를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닌데 부끄럽기만 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세자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는데 세자가 이 지경이니 어찌하겠느냐고 토로합니다. 어리를 쫓아낸 것에 불만을 품은 세자는 1418년 5월 30일 태종에게 손편지를 보내 정면으로 받아치는데 전하의 시녀는 모두 받아들이면서 왜 신의 첩들은 내보내는 거냐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세자는 이어 전하께서는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거냐고 치받는데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자는 부왕에게 세자 자리를 사양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저 의정부와 개국정사 저명공신 6조 대신 3군 도총제구 등이 불손한 세자를 폐하라는 상소문을 잇따라 올립니다. 당신이나 잘하라는 뜻의 편지를 받은 태종은 멘붕에 빠지는데 폐세자를 결정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오락가락 행보를 보입니다. 충녕을 세자로 정하는 태종. 태종은 처음에는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내세워 세자의 5살짜리, 3살짜리 두 어린 아들 중에서 왕세손, 왕태손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신료들이 의논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조정은 벌집 쑤셔놓은 듯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점을 쳐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거북점 혹은 시초점으로 하겠다고 번복을 합니다. 태종은 이미 한양을 도성으로 정할 때 척전, 즉 동전 던지기 점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양녕대군의 아들을 세우는 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론이 커져갑니다. 어떤 이는 옛사람들처럼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 결정하자는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등장하는데 태종은 여러 의론을 들어본 뒤 점을 쳐서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내전으로 들어가 중전에게 여러 신하들이 어진 사람을 택하자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왕후는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근본이 된다고 반대하는데 태종은 왕후의 말이 옳다고 여겼지만 한참 만에 다른 결단을 내립니다. 태종은 고심 끝에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것이니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신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추천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료들은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아는 분은 오로지 군부뿐이라면서 전하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점된 사람이 충녕대군 이도, 즉 세종대왕인데 태종은 왜 충녕대군을 뽑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효령은 자질이 미약하고 일을 조목조목 처리하지 못한다. 언제나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다. 반면 충녕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잠옷 학문을 좋아한다. 또 정치를 알아서 국가대사에 합당한 의견을 낸다. 더러는 뜻밖의 의견도 많았다. 태종이 충녕대군을 꼽은 이유 중 하나는 생뚱맞게도 세종이 술을 마실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은 무익하다. 그러나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어찌 중국 사신을 접대하겠는가. 효령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충녕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는 마신다. 또한 충녕대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충녕대군의 아들 중에는 장대한 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이라면 폐세자를 절대 해치지 않고 평생 대접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자가 충녕대군으로 낙점되자 신료들은 저희가 어진 사람을 고르자는 것도 실은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이라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된 지 2달여 만인 1418년 8월 10일을 즉위하는데 양녕대군은 폐세자의 교서를 받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녕대군은 폐위 후에도 갖가지 악행을 저질러서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는데 세종은 양녕이 그런 게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냐고 덮어주었답니다.
측량이라면 세자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대종의 예언이 맞은 것으로 양녕대군은 69세까지 살다가 세조 8년인 14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 세종문종, 단종, 세조 등 5명의 임금 아래서 버리낌 없이 행동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동생인 세종은 물론 조카인 문종, 조카의 아들인 단종보다 오래 살았으니 천수를 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양녕대군이 임금 자리가 싫어 평생 미친 척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혹은 정말로 엉망인 삶을 살아 폐쇄자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실록이 밝힌 양녕대군 폐위, 세종 즉위의 전모, 형제간 알력이 극심했다였습니다.